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 소장은 한국당의 기무사 물타기 시도라면서 김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후보들은 이번엔 나이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을 놓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요. 먼저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력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었던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당의 헌법 정체성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성 정체성과 업무 능력, 이게 연관성이 좀 있는 거라 보신 거예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입니다. 예. 노동운동이라는 기본적으로 소수자 아니면 약자를 보호하면서 그 인권을 신장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뭐 노동운동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거,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법이 없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제기했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소수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걸 공개석상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기무사 개혁 문제가 문제되는데 그거를 제기하는 이제 임태훈 소장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어떤 성 정체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구속됐었다, 그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걸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좀 왜 그랬을까요? 옆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기무사 문건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를 갖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소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그 곁가지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본류마저도 훼손되고 있는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단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핵심에 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쇄신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제도 발언을 봤더니만 뭐 임태훈 소장이 TV 출연해서 화장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보니까 임 소장께서 보니까 2000년도에 커밍아웃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뭐 성 정체성 문제를 삼았던 부분도 확고해졌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뭐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결국은 본인 스스로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내면이 있냐면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군 개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건 이제 남성이어야 된다. 이게 전제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군대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여성인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전 그런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할 수 있느냐 군 통수권자를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대를 안 갔어요.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 통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임태훈 소장을 개인적인 어떤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문제 삼는 것, 이분은 어쨌든 그 군에 대한 스님이 확고하신 분이에요. 저는 어쨌든 뭐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했기 때문에 구속을 감수하고서 안 간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군에 대한 어떤 개혁이라는 의지가 있는 분이거든요. 정체성 문제는 사실 이 문제에 아무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병준 위원장님이 여기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지금 당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라 그러면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그건 아니다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는 기무사 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입졌다 이렇게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김병준 위원에 대해 아무 발언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당
당을 이끌어가야 되고 앞으로 계획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거죠. 빨리 저는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 하실 수도 있겠고 시간차를 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보고 이제 논란이 당장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문수 개혁과 성 전체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됐을 때 이럴 때 바로 이제 그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본류가 아니다든지 아니면 뭐 맞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왜 군사기밀을 폭로했냐. 이렇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봉화마을 갔다 오고 뭐 뭘 하지만 뭐 사실 내용이 없어요. 정치라는 건 결국 말로 하는 거거든요. 중요할 때 말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라면.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이 당 혁신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힘을 받겠느냐.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곤란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출범해서 그 새로운 당의 가치를 내걸고 정책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의도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을 본인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얘기해 갖고는 될 때가 아닌데 아직도 저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좀 답답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군 인권센터 하면은 지금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실행 의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군 인권센터가. 그러니까 그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접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문건을 그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군 인권센터는 저 사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문건이 저렇게 흘러 들어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따지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거와 상관없는 것까지 갖고 얘기를 해서 구체성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본질에 대해서.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질과 상관없는 걸로는 논란이 되니까 김 비대위원장은 답답할 거라고 저는 추정이 궁금한 됩니다. 건 뭐냐면 그 김 비대위원장이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기존의 포수와 사인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파장을 계산한다면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타이밍을 좀 맞춰서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둘 간에 어떤 그런 것도 없었지 않았나 조율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김병준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밖에서 보고 들어왔던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그다음에 변해가야 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아직은 많이 일치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 갇혀서 뭐 그 옛날식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전통 지지층들이 그 약간의 스피커의 그 신뢰가 훼손이 되면서 우리한테 우리 얘기를 좀 귀 기울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잘못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파장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뭐 그런 군 인권센터에서 이런 기밀 문서를 보유하고 이런 것을 뭐 아무런 허락 없이 먼저 이제 폭로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오히려 더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대로 문제를 짚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발언만이 아니고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대변인 논평에도 성전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군 인권센터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이라는 게 좀 원래 좀 그 밀행성이 있습니다. 그 문건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외부로. 비밀주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태훈 소장이 그동안 군내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신뢰성이 쌓이는 상태고요. 이전에 이제 개헌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그 군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제기하면 이 문제가 어쨌든 뭔가 이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무사 개혁이 뭐 개혁 특위도 있고 수사도 하고 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과연 될까 말까 이런 아마 좀 의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마 이 임태훈 소장이 하는 일을 보면요. 거기에 뭐 자문단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뭐 변호사나 교수님도 많고 크로스 체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통해서 이런 뭐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굉장히 위중한 문건이잖아요.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뭐 그전 보도를 쭉 보면은 두 분만 만들었다, 한 분은 국방장관을 주고 한 분은 또 파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한테 갔는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걸 갖고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의 제보자라는 말을 김 소장이 뭐 하긴 했지만은 예. 그 제보자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발표한 67페이지짜리인가요? 실무 계획 뭐 이런 것 중에서는 일부 그 내용에 없는 것도 그날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가령 뭐 그 군병력의 이동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문건 안에는 없는. 그러면은 그 문건의 실체를 보고했는지 아니면 어디로부터 뭐 소위 말하는 소스를 받아서 그 보이지 않는 의도된 촉발을 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짚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격가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군수사도 있고 기무사 안에 그 보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내에서도 과연 이런 문건들이 왜 이렇게 흘러다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먼저 청와대에서 발표가 되고 인권센터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발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좀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김병준 위원장이 아까 김나연 앵커의 말대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저희가 질문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행보, 뭐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민생 행보는 뭐 필요합니다. 지금 민생이 필요하죠. 뭐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시급하게 벌어지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된 건 이제 개헌 문건 문제고요. 지금 또 드루킹 특검 문제라든지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지도자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당의 입장이 서는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 발언하고 당 논평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한다? 예. 그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관심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 비대위 체계가 설 수 없습니다. 사실 진행이 안 되거든요. 시간 끝나면 아마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민생 행보만 하다 끝나버릴 건가. 그러게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예.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쭉 계속 얘기했지만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소 좀 회의적이라고 계속 늘 말씀드렸는데 평상시에 당 지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비대위가 지금 평상시에 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하고 조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그런 점에서 그 지금 현안에 대해서 비대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거는 다른 당 책임자가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폭망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려면 물론 그동안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보기 위해서 민생행보 하는 건 좋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자유한국당의 구조, 사람 이런 거에 대한 혁신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파 논리가 왜 생겼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고민스럽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은 일상적인 당 지도부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앞서 또 이제 정주희 기자 내용 중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 문건이 검토가 됐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 간에 주고받은 공방을 좀 짚어줬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그 기무사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악연이 시작됐냐면 윤석영 이병이 이제 90년에 기무사 그 당시에는 이제 기무사였죠. 기무사가 아니라 보안사였죠. 보안사 문건을 폭로했는데 그 당시에 사찰 대상 A급이 노무현 그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름도 바뀌었지만 그 이후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독대 보고도 안 받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이용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기무사와 노무현 대통령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엄이라 그러면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돕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계가 그 정도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도 댓글도 도와줬고요. 그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건이 나온 것인데 좀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한 얘기 같다고 봅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늘 저희가 많이 봤지만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여져서 아까 저희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인권센터 관련한 거와 똑같이 좀 부적절한 프레임 작업 아니었나. 그러니까 대응은 필요한데 어떤 저런 식으로 가면 좀 뭉개고 간 듯한 그러니까 느낌 같은 저런 거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본류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몇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듣는
국민들도 그중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자꾸 주변부 내지는 그냥 전체 다른 거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물타기에서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 이런 거 때문에 잘 국민한테 소구되지 못하고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다만 한 가지는 적폐청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동안 너무 이렇게 잘못되어 왔던 주류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는 청와대에서 수많은 문건들이 나왔고 올해는 기무사의 문건이 나오고 또 대법원에서도 문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지는 게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하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전체 근간을 흔드는 일까지 가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한국당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참 격가지로만 저는 잘못 가고 있다고 보고 전혀 있습니다. 먹히지 못하고 네. 있고 오히려 비판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김병주 위원장이 어제 이제 정치인은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강조까지 한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홍준표, 김성태 이 두 분과 이 막말 논란과 김병준 위원장의 어떤 스텝이 좀 꼬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홍준표 대표급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제 문건이 나오는 게 문제다. 결국은 문건의 어떤 유출 경위라든지 이거를 좀 문제 삼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대법원이나 기무사 문건이 나오는 과정이 보면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법원 문건도 지금 벌써 논란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미 예. 수사 과정이 다 제출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기무사 문건들도 이미 수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도 그냥 쉽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루어진 사실은 대법원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대법원이라는 데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대법원들이 재판을 받을 때 과연 미리 어느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이런 문건이 드러나지 않으면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개혁의 과정이라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막말 논란에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처럼 아주 센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 인신 공격을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김병준 위원장님이 지금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공천권 없다 그랬는데 이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조강특위를 만들어서 실사를 하고 그중에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오히려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좀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미루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비대위가 선거가 없으면 당장 의원들이 한 것도 없이 뭐 하고 있냐, 그렇죠. 예.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강특위 같은 걸 해서 지금 실사 작업도 하고 문제 있는 어떤 당협위원들을 교체한다든지 결국 사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정책도 있지만요. 일단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권 경쟁이 한창인 상황인데 이번에는 세대 교체론이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송영길 의원이 가장 주장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들이 나이로 세대를 교체하는 게 이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이런 세대 교체론 논쟁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더 잘 아실 텐데 들어보니까 사실은 세 분 얘기가 다 누구 얘기가 딱히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로 다 맞는 말씀들을 해서 결과를 좀 봐야겠는데 현재 상태 굉장히 호각지세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가장 젊은 후보고 그다음에 김진표, 이해찬 후보들이 좀 연배가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 세 분 얘기하시는 송영길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세대 교체, 그다음에 김진표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가 문제다. 이해찬 후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길게 갈 정권을 만들기 위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 다 옳은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저는 이렇게 좀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전대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다른 당도 지금 전대가 좀 있잖아요. 민평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거에 등장했던 우리가 너무 익히 들어왔던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너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그게 꼭 좋은 건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우연이지만은 자유한국당도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오면서 또 연령이 좀 높아졌고 나머지 당도 만약에 결과 여하에 따라 좀 높아진다면 꼭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손학규 비대위원장 등판하면서도 사실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앞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등판이 되니까 손학규 의원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손학규 의원님 뭐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하고 뭐 긴밀한 관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느 정도 일단 2선 후퇴돼 있는 상태에서 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손 대표의 그 등판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분 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당의 모습들이 막 하면서 손학규 대표의 등판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큰 별 무리 없이 논란 없이 진행되는 게 저는 아직 젊은 세대지만 보기에 꼭 좋은 건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바람직한 모습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지 않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이제 지근거리에서 이제 당의 상황을 보고 계실 테니까 뭐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 뭐 그러니까 당적을 탈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송영길 후보는 세대 교체 얘기하고 있고 또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나이가 김진표 후보보다 더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오히려 또 건강 문제 얘기 나오기도 했고 가장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관전 포인트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요. 어떻게 구도를 봐야 되냐면 이해찬 후보가 나오기 전과 후 등장하면서 이제 판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전에는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대세론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찌 보면 이제 이슈를 제기한 게 이제 김진표 대표가 제기를 한 거죠. 이재명 가지고. 왜냐면 그 김진표 대표가 이제 지역과 수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해철 의원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슈를 던졌는데 약간 어찌 보면 이슈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가장 강점은 이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대 교체 하니까 좀 식상하니까 이제 세포 교체를 들고 나온 거죠. 세포를 갈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뭐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다들 어찌 보면 정치에는 이제 나이가 없다 그래서 올드보이 귀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당원들 사이에도 좀 이런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이슈 전환. 그러니까 실제로 당내에도 좀 분위기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중점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은 이제 핵심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이슈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지난번 경선 때부터 오래된 이슈인데 세대 교체 부분은 이제 송영길 후보가 자기 어쨌든 당대표로 나오면서 던진 거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이제 이슈 전환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마 이제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문심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송영길 후보가 이해찬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보다 선배시기 때문에 아마도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후배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게 더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게 본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는 뭐 선배인데요. 아마 나이는 아마 빨리 간 학번은 아마 비슷한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이제 거기서 궁금한 게 오히려 이제 김진표 의원은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이해찬 의원만 얘기하고 김진표 의원이 사실은 나이 더 많거든요.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을 꼭 짚었다는 얘기는 이제 경쟁 상대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해찬 의원이 되면 이제 당의 힘이 좀 커지고 그러면 당청 관계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파고드는 건데 이제 세대 교체와 당청 관계를 자기가 조금 더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슈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요. 왜 김진표 의원은 더 선배다라는 얘기 안 하고 이해찬 의원이 선배다 이렇게 이해찬 의원은 사실은 나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두 살 차이 정도에서 이제 그 좀 의도성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드루킹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금 참고인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특검이 많이 핵심부에 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노회찬 의원 등 이렇게 주변부 수사에 머무르다가 그 드루킹이 제공했다는 USB, 그다음에 그 관련 주변인의 진술 등등을 통해서 무언가 그 김경수 지사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본류로 들어가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지금 그 기소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대선 이후 건만 기소가 그쵸.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 이게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대선에도 이게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부분이 그 확인이 되거나 뭐 나오면 상당한 논란이 좀 그러니까 가장 되지 중요한 않을까. 부분이 그건데 네. 그래서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작 김 지사의 집무실 또 뭐 이게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 네.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특검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간의 대화 내용 담긴 USB를 바탕으로 이제 영장 청구를 했음에도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향후 수사에도 이제 소득이 없을 수 있지 않겠냐, 동력을 잃지 않겠냐는 그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뭐 도주 우려라든가 따지지만 압수수색 영장인 경우에는 단 하나입니다.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거든요. 약간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웬만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건 의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피해자 전환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수사 대상에 삼는 거기 때문에 큰 관련이. 문제는 아니고요. 예. 압수수색이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USB라는 게 결국은 대화 나눈 어떤 메신저를 다 저장해뒀다는데 예. 지금 나온 것도 보면 어떤 뭐 의견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의견을 달라라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사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뭐 기각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김 지사의 공관은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초동 수사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좀 흩어졌어요. 경찰 수사가 너무 부실한 부분에.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공관 압수수색 여부가 전체 수사 결과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다른 부분들은 좀 특검이 많이 좀 접근해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빨리 박차를 가해서 수사를 그 마무리하고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개인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요. 대부분 1번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메신저. 요즘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대부분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를 하거든요. 메신저는 이미 드루킹이 다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같은 거는 따로 뭐 가서 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데 이제 가서 하면 되는데 이제 핸드폰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뭐 내용이 됐어서 뭐 굳이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볼 측면도 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했던 주요했던 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경공모 모임에서 그 킹크랩 시연 당시에 있었던 참석자들이 다들 좀 동일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진술만으로 사실 피해자 전환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좀 어떻게 일단은 피의자 전환은요. 저는 뭐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이 특검 자체가 김경수 의원을 어쨌든 타겟으로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드루킹과의 어떤 뭐 그동안 선거 과정도 있지만 선거 이후에 뭔가 대가가 주고받지 않았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경수 의원이 피의자가 되는 건 어차피 처음부터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연하는 데 있었다는 것도 이미 이제 특검 들어가기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새롭게 나온 얘기는 이제 그 경제 정책, 뭐 개성공단 이런 거 얘기할 때 의견을 나눴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김경수 의원 측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오브 됩니다. 수많은 어떤 그런 단체들 중에 의견을 묻는 데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의견 묻는 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입장이어서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그 의견을 물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정책에 반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이후에 어떤 뭐 자리를 보장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수사는 아마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어브 대미로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황이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소가 된 대선 이후 정황이 아니라 대선 전의 정황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개성공단 관련한 그 정책 발표 내용, 그다음에 재벌 개혁에 대한 그 발언 이런 것들이 그 소위 말하는 드루킹의 조언에 영향을 좀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면밀히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수사가 정확히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드루킹이 킹크랩이라는 걸 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 지사하고 오고가고 한 기사의 URL 숫자가 얼마 정도 되며 당시 그럼 그 기사가 얼마나 영향을 갖고 있었는데 혹은 있었는데 이 조작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특검이 밝혀내는 게 핵심 수사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지금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재벌 계약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그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복귀해야 된다. 재벌 계약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네. 소수주주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공모나 드루킹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했느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게 맞지. 이건 약간 격가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